시흥시 기업인협회는 시흥시로부터 이탁을 받아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과 판매 공간인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드 인 시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 생산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매출 확대를 위한 국내 판로 개척 등 여러 성장 지원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레퍼런스,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제조 혁신을 말하다 머신 비전 IoT 컨퍼런스 2021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중소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머신 비전 기술 소개이며 발표 및 토론, 특별 강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인협회 원영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방법 및 사례를 발표해 주실 주식회사 동광사우 이명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을 해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황태진 박사님 참여하였습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 원영길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후 발표와 강연 들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기업인협회 회장 원영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흥시 기업인협회에서는 시흥시 기업지원과의 지원을 얻어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의 니즈를 찾아 비대면인 레퍼런스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산업 IoT 등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강사님들의 강연 내용을 소홀함이 없이 잘 이해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전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기사와 기대에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성공 사례 및 추진 전략의 발표를 맡은 동광사우의 이명렬 대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엘리베이터 추락 방지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약 공정의 70%를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뉴스에서 보시는 많은 스마트 공장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저희는 사람이 직접 많이 수작업을 하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장을 한번 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판을 자르는 공정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캡을 내는 작업이고요. 수동으로 이제 선반 깎는 모습입니다. 네, 용접의 80%는 지금 현재 로봇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표준 현장 때문에 수동 라인이 있고요. 도장 라인이 있습니다. 저희 핵심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완제품 조립 라인인데요. 저렇게 이제 실적을 이제 현장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 노란색 카가 엘리베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저렇게 추락했을 때 잡아주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씬이 가끔 나오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 안전하게 타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뉴스에서 보셨던 그런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저희 공장의 현장은 이제 많이 다르다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공장이 어떻게 스마트화를 변하는지 저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31명, 이제 외국인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근속 연수로 봤을 때는 15년 이상, 5년 미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관리했던 목적은 그 암묵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근속 연수를 관리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수기로 관리를 하다 이제 디지털화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약 6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변화에 앞서서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재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재정의를 할 때 CEO는 그 회사의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컨셉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스마트 공장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솔루션으로 본인들의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될 거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조직 오프라인에서 조직과 문화가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해야 이게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잘 성공이 되면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혁신이 하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하나의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각 장기가 하나씩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병원에서 있듯이 이제 제조업 특성상 모든 공정이 양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이제 불량이 발생이 돼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기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게 사람한테는 피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거를 기업에 대입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문제들이 의사결정하는 당시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조화 때문에 많은 이제 비효율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를 봤을 때 이런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를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체크해 보니까 이제 담당자의 이직,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된다라고 좀 체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담당자가 이직을 하면 그 내용이 100%그 인수인계 받는 분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정보라는 게 이 사람이 100%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한 80에서 70%가 전달이 되고 그 사람이 수용력에 따라서 그게 이제 70, 80%가 될 수도 있고 5, 6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암묵지로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업무에 이런 비효율적인 이 생기는 그런 구간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모든 의사결정이 회사를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보다는 본인의 업무,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이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보다 앞선다라는 걸 몇 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이런 노란색 구간,
그러니까 품질과 납기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사로부터 컴플레인이 있어서 영업적으로 손해가 끼치는 이런 구간들이 간혹씩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시스템을 이제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할 때 항상 사람은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이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구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과 현장에 이런 등 돌리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무실에서 고객사로부터 이거 바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현장에 전달을 하면 현장은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세팅을 또 바꾸고 그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 2, 30분이 소요되고 그거를 물건을 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출하 대기 쪽에 가만히 놔두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그 변경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그거를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중소기업에서 한 담당자가 두세 가지 업무들을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깜빡하거나 아니면 이거 어차피 나갈 거니까 다음에 처리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즉시 정보 전달을 현장에 하지 않으면 현장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 끝나고 퇴근할 때쯤 자기가 바빠서 세팅 바꿔가지고 물건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즉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긴급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긴급으로 해주세요 하면 긴급을 처리해 줬는데 두 번째로 그게 긴급을 계속 여러 번 내주니까 긴급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건 초긴급이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또 현장에 내리고 또 초긴급도 안 되니까 초긴급이라고 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요. 목소리 큰 사람 위주의 업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분명히 납기가 있는데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 스케줄을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무 지시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게 되다 보면 생산성을 위한 이제 생산 활동이 아니라 그날 하루하루 욕먹지 않기 위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누적 되면서 이제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게 좀 고착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인을 가만히 따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서 알고 있는 정보와 현장이 알고 있는 정보의 부조화 때문에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거는 그 기업의 데이터가 회사의 기밀이 아닌 이상 모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 돌린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무실에 로봇을 놓는 컨셉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요즘에 RPA라고 해서 금융권에서는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들의 반복적인 업무들을 자동 처리화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에 좀 가깝습니다. 이거를 요소마다 많이 적용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의 병목 현상을 뚫어줘야지 이제 현장에 정보가 빨리빨리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대량의 수주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처리하고 그거를 처리한 내용을 현장에 내리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담당자가 변경사항의 이력을 확인하고 그거에서 내가 수정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그게 생산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또 체크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를 또 골라내는 작업이 하루에 두세 시간. 근데 그 담당자가 깜빡하면 그거는 끝까지 흐릅니다.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은 결국은 생산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추정돼야 될 게 그냥 흐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확 해소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이트 칼라의 자동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은 이제 블루 칼라의 자동화로 해서 많은 산업 장비들이 로봇화 됐다라고 하면 4차 산업은 화이트 칼라의 업무 재정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의 업무들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더 생산성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태워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이 노란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수준 높은 관리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IPA가 왜 중요하냐면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위 중에 8, 90%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10%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로 남겨놓고 8, 90%의 그 단순 반복된 업무들을 자동화 처리해서 사람이 그 10% 하는 그 영역을 좀 더 집중해서 더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동광사후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대량 수주 데이터들을 처음에 이제 했던 거와 안 했던 것들을 비교 대조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자동 처리해서 그 사무자동화 개념으로 이제 RPA를 적용했을 때 자동으로 빨간 줄을 쳐지고 그 내용이 만약에 우리 생산과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이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작업 지시 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작업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그 작업 지시서에 대해서 알림을 자동으로 연동해서 생산을 스탑하게끔 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포인트로 잡는 이 사무 자동화 플러스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 진행률을 보통은 현장의 생산 양만 체크를 하는데 저희는 생산 지시한 거에 대해서도 지시율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실에서 깜빡했어, 실수했어 이 한마디가 현장에서는 2, 30분 그 이상을 계속 차지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무실에 생산 지시하는 그런 확인과 현장의 그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동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과 이 현장에 보통 많이들 구축을 하시면 이 MES 위주로 구축을 하세요. 그 현장의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이 MES 위주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시는데 사무실이 가뜩이나 업무가 많아서 바쁜데 현장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봤자 지금 그 사무실 직원들한테는 과도한 업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보고서를 위한 스투피드 작업을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이제 사장님께 보고를 하지만 이제 현업이 만약에 바쁜 일이 겹칠 경우에는 이제 바빠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 그냥 보고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거는 왜 자료가 없어? 얘기를 하면 사장님한테 바빠서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이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넘어가서 6개월, 1년이 지나면 나중에 결국 그렇게 고착화되면 결국은 구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로서 이 IPA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이걸 경영 데이터로 어떻게 볼 건지까지 자동화를 해야 사무실 직원도 간소화가 되고 현장 직원도 간소화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더 플러스 하자면 이 클라우드 개념을 통해서 요즘에 예전에는 구축 방식이 전산실을 구축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이 클라우드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많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나가서도 똑같은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웨비나를 여기서 진행을 해도 이 노트북에 제 회사에 있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택이나 어떻게 보면 갑자기 확진자가 나와서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뭐 자가격리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스탑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업무가 클라우드 상에 구축이 되어 있으면 뭐 집에서든 외부에서든 똑같은 퀄리티의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는 그 IPA를 하면 어떤 게 또 하나 좋냐면요. 예, 직원들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단순 반복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도 이게 부가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뻔히 아세요. 그러면 가끔씩 보면 직원들 중에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야근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1년 내내 내가 이런 부가가치 없는 일을 하면 결국은 내년에 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한 중요도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 반복되고 부가가치가 없는 일은 이제 자동화가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업무 행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중의 몰입도가 생겨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근이나 이직률, 뭐 불량률 이런 것들이 자연히 감소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 IPA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2017년도에 확신이 들어서 실제 시행한 이 근무 시간 변화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8시 반 야근을 항상 하고 퇴근을 했는데 지금 현재 6시 반 이렇게 해서 약 2시간 정도의 근무를 줄이고도 생산성을 맞추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공유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사무실과 현장이 등 돌린 상황 때문에 사무실도 안전재고를 과잉으로 지시를 하고 현장도 욕먹기 싫으니까 과잉으로 부품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매출이 이게 안 맞는 현상들이 거기서 원인을 따져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과잉 생산을 했는데 그런 정보의 소통만으로도 이제 근무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효과를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어, 8시 반까지 저희가 2017년도 1월에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근로계약이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였어요. 근데 중간에 2시간을 업무를 줄인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급으로 받으시는 현장 근로자분들한테는 당장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회사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일단 공표를 했죠. 이 회사의 정책대로 1시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시간을 줄이면 연말까지 근무를 안 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똑같이 해드리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오래 다니셨던 그룹에서는 그거를 못 믿으셨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안 지켜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불신이 이미 좀 밑바탕에 뭐 한 10년 이상 깔리셨다 보니까 안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새롭게 들어온 젊은 그룹에서는 이제 그 정책이 회사에서 말하는 정책이니까 이걸 따르면 되겠구나 해서 그분들은 진짜 더 손을 더 빨리 하셔서 생산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2달 뒤에 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을 예전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셨던 그룹한테는 보상을 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켜서 빨리 끝난 그 젊은 그룹한테는 보상을 똑같이 공표해서 그 자리에서 전체 있는 자리에서 보상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2018년도 1월부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좀 애로사항, 이제 직원 입장에서 의 얘기를 듣자 보면은 이제 회사의 정책이 계속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단은 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스마트 공장 구축의 성공 그 방정식에는 대표님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회사의 정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믿음을 직원분들한테 심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바코드 하나 찍는 게 되게 간단하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회사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님과 그 다음에 임원분들이 회사에 이런 정책을 하나 뭐 새로운 걸 추진하실 때 직원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믿음을 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를 보였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런 프레임이 여기에 꽉 차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100개 정도 나가는 게 저희의 보통 수량이어서 5일이면 500개가 있는 게 저희는 안전제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정보의 실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50개 미만으로 실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개만큼의 원자재와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간도 남아서 저희 회사 조감도인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 로봇 용접 파트가 이쪽으로 옮기는 효과를 보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약 200평 공간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로봇 용접 파트에서 용접이 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바깥을 돌아가지고 물건이 이동됐는데 회사가 컴팩트해지니까 동선도 짧아지고 효율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의 회사의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거를 보여드리자면요. 2016년도부터는 그동안 계속 말로 하고 별다른 기록 없이 구도를 지시했던 그런 모든 그다음에 현장에 그런 잘 정리 안 됐던 그런 개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빨간 선 그냥 평균 업무량보다 좀 많아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그동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2019년도에 업무량이 좀 줄었죠. 그리고 나서 회사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바빠서 못했어요. 뭐 인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채우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 21년도에 지금 2차로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또 업무 캐파가 또 이제 차여지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2차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리뉴를 하면서 효율을 내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공장을 추진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많은 행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구두로 많이 하시던 것들이 많은데요. 직원분들이 확실히 그 평소보다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독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업체가 와가지고 도깨비방망이처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 있으셨던 것들을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오히려 새 거에서 구축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만 넘어가면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그러면 뭐 저희만의 사례로 뭐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저희 같은 컨셉으로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회사가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기 사무실 공간이 있고
이쪽에 공장 1동이 있고 개울가를 건너서 여기에는 공장 2동이 있어요. 이 시화공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인데요. 여기는 8명의 설계 프로그래머들이 각각의 업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AD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제 업체에서 이거 어디까지 됐어요 요청을 하면 실제 제가 따라가는 봤거든요. 그 상황을. 날씨가 좀 다행히 좋은 날이었어요. 영상을 찍을 때. 네, 이렇게 담당자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게 한 10분에서 15분. 담배 한 대 피면 한 20분 걸리겠죠. 근데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즉각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몰았다 가거나 깜빡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8명이서 하루에 20분씩 한 5번, 그러니까 약 한 100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은 이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부가가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제 현황들을 물어봤을 때 실시간으로 현황판을 확인해서 업체한테 담당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설계 업무를 하다가 이제 업무가 끊겨도 이제 잠깐이어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그 기업의 데이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단은 ABS 시스템을 토대로 이제 현장의 임원들이나 이제 사무실에 이런 임원들이 회의를 해요. ABS를 열어놓고 이거 업체들에 대한 이 납기와 생산 시간, 저희 레이저나 이런 하루에 가능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해가지고 약간 좀 불가능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BS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제 다양한 시간들을 조율하고 잡아서 좀 세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납기나 뭐 이런 생산 일정 이런 걸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맞지하고 서로 시스템 없을 때는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사람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봐라 그냥 완전 구두로만 어떤 틀 안에서의 체계적으로 관리된 이런 데이터 없이 하나하나 말로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제 각각 자기가 맡은 자기 영업에 관련된 어떤 업체와 자기가 담당한 설계한 업체 이 물건들을 이 담당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이제 업체에서 전화가 왔을 때 물건이 이제 출고 여부, 생산 여부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DNS를 보존할 거거든요. 출고가 됐는지 작업이 됐는지 이런 것들 뭔가 이제 다 되게 수직적으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데서 다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런 어시스트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래서 많이 이번에는 이제 내일 아침 이제 호출을 하시죠. 부장이 올라와라, 사장 올라와라, 팀장 올라와라 아니면은 한 번씩 후퇴를 하시면서 이제 현장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작업이 얼마큼인지 지금 뭐한 얼마큼인지 오늘 뭐 야간을 해야 되니 오늘 뭐 철야를 해야 되니 항상 이렇게 보고 왔을 건데 하나의 부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ABS가 다 하고 네, 저희 그 방식대로 그대로 구축을 했던 사례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본인의 회사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정보의 그 부조화 때문에 생기는 거지 뭐 생산을 지금 시기에서는 생산을 몇 개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사무실이 알고 있는 정보, 그때 각 담당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로 계속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부조화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이 정의를 지금
2021년부터는 이 에듀케이션으로 한번 바꿔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2차를 또 진행을 하면 업무량이 좀 더 줄어들 텐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같이 나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지만 직원들이 회사에서 요즘에 온라인 교육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육실을 만들었고요. 오늘 황태진 박사님이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회사 안에서 저희는 철만 만지는 업체예요. 근데 회사 안에서 IoT라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이제 교육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 직원분들이 회사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좀 느끼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재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저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장님들이 요즘에는 중소기업의 젊은 분들이 안 오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왜 안 올까라는 게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와서도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계속 여기서 오래 다니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시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에도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IoT 부분은 다음 컨퍼런스에 대한 주제고요. 오늘의 컨퍼런스의 주제에 대한 이 머신 비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머신 비전을 저희가 이제 박사님한테 또 의뢰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사람이 계속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건설 현장으로 전국으로 다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 깜빡하는 게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담당자가 네, 깜빡했어, 누락했어가 회사 안에서 그 분량을 잡아내면 100원인데 출장을 가면 저희는 뭐 한 100배 이상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출장비에 일 못하지, 거기다가 뭐 교통비, 이제 거제도까지도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박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체크를 한 게, 이 하나의 제품이 한 스테이션에 딱 왔을 때 5면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누락 없이 발견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이제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왜 저희가 이 주제에 다뤘냐면요. 이제 작은 거에 대해서 비전 검사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되게 심해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솔루션도 없었고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황태진 박사님께 의뢰를 해서 저희 공장만의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했는데, 이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땐 다른 중소기업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실제 저희 영상 찍은 걸 보시면, 좋다. 저 반대편 거 보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를 회사 안에서의 이제 제품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켜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디텍트해서 검출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검사원이 하는 업무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검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검사원이 업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이제 자동화를 돌려서 그거를 보강한다는 느낌으로 저희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화하면 그 직원 없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디텍트해서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 세미나가 끝나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업인 협회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은 사례들을 같이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황태진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인사를 드렸고, 우리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이명렬 대표님 발표 자료에도 중간중간 나오고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큰 주제 중에 하나였던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사물인식 기술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 한 30분 정도 발표 드릴 거고요. 한 20장 정도 장표인데 되게 글씨나 뭐 그런 것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뒤로 이렇게 쭉 편안하게 뒤로 기울이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물인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물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인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 걷고 그렇게 되고 뭐 유치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모두 다 인식하고 그게 뭔지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내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인데, 사실 이 컴퓨터는 사람보다 굉장히 계산이나 판단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물 인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컴퓨터가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게 잘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 고양이와 개를 잘 구분하죠. 그러나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징을 가지고 한번 구분해 본다 그러면 뭐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다리가 4개고 뭐 귀가 2개가 쫑긋이 서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고양이의 특징일 수도 있고 또 개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만 가지고 이 2개를 구분하려고 하면 컴퓨터는 사실은 이 2개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컴퓨터도 사람처럼 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이렇게 특징만 가지고 구분하는 방식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겠구나 한 그런 생각들을 해서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구식 사고방식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물인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컴퓨터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는 그 어떤 사물, 아까 개와 고양이 그러면 개와 고양이가 다르다는 걸 구분해 주는 거, 그걸 뭐 영어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2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하는 거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2가지로 분류돼서 그것이 어느 건지 뭐 어쨌든 알았다고 친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또 사물 인식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 자동차의 표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무엇이 자기가 보고 있는 앞에 보고 있는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2가지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2가지를 어떻게 컴퓨터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알아지면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뭐 특히 이 공장을 운영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실 텐데, 그런 우리의 공장이나 사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인식은 그렇게 2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2개를 다 잘 해야 사물인식이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궁극적인 사물 인식의 모습은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보듯이 이렇게 하나의 스틸 사진이 있다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개와 자전거와 저 화면 뒤쪽에 있는 트럭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은 이미 이런 기술이 IT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다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한 가능성이나 충분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하기 위한 기술들은 아마 사용을 잘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쓰임새가 있겠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사물이 한 화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게 또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전체 화면에서 뭐 앞에 보이는 person, 즉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비교적 커서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 멀리 뒤에 있는 카이트, 이 연이죠. 연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 같은 거를 이걸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또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던 일들, 혹은 아까 우리 이명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장 내에서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어떤 물건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경로를 추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 할 때 이런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사물인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힌트도 드릴 겸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그런 데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물인식이 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물인식이 주로 기존의 특징을 구분해서 하던 옛날에 그 전문가 시스템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물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고요. 그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머신러닝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하고 AI라는 말도 나오는데 AI하고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또 그다음에 머신러닝 중에서도 머신러닝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딥러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딥러닝은 또 머신러닝하고 또 무슨 관계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개념은 전체적으로 제일 큰 개념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 속에 일부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즉 기계에다가 뭔가 학습을 시켜서 인간처럼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머신러닝이 되겠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아무튼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것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그저 분석해서 어떤 값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역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서 기계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로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처럼 답을 하는 그런 형태를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신경망 구조를 유사하게 따라가는데 진짜 인간의 뇌세포 개수처럼 인간의 뇌세포 개수가 수십조 개가 있다고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의 신경세포가 작동하듯이 굉장히 여러 레이어를 신경망 구조의 계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계층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말로 무슨 연산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계산을 안에서는 무슨 계산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딥러닝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저도 그때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컴퓨터가 바둑을 사람처럼 두지는 못할 것이다. 그 계산으로만 그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만 구글이 특히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 것을 이벤트로 그렇게 한 것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세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완전히 뭐 바둑을 그렇게 만방으로 인간 중에서도 굉장히 잘 둔다는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걸 보면서 저도 한 일주일간 충격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사용된 기술이 바로 딥러닝 기술이고요. 요즘 많은 그 사물인식 기술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딥러닝 기술에 물론 뭐 바둑을 두는 그 딥러닝 기술만큼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유사한 정도로 레이어를 많이 두어서 그래서 계산을 한 나머지 그 계산된 결과로서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사물들을 컴퓨터도 우리 인간처럼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 있는 것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그 머신러닝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람이 뭐 러닝한다는 건 알겠는데 기계도 러닝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표가 가장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도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그 부분에 트래디셔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죠. 즉 숫자 두 개를 컴퓨터에다가 주면 그 두 개를 더해서 합산된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데이터 위에 이제 인풋 값으로 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뭐 아까 1 플러스 1이면 경우는 1, 두 개를 데이터로 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은 두 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값은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아웃풋이 2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컴퓨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인풋으로 데이터를 주는 것은 맞는데 또 어떤 인풋을 주냐면 아웃풋을 인풋으로 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것을 1과 1 두 개를 주고 그것을 인풋으로 줌과 동시에 또 2라는 결과도 인풋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3은 4다 하는 또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러면 1과 3을 또 인풋으로 주고 또 4를 인풋으로 줍니다. 계속 그런 식의 인풋을 주면 컴퓨터가 뭘 찾아내냐 하면 연산 방식인 두 개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자꾸 이런 값들을 주는 거 보니까 앞에 두 개 준 값들을 더하면 세 번째 값이 된다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결과값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프로그램을 돌려주게 됩니다. 앞에 전통적 프로그램은 1과 1을 더한 2라는 값을 아웃풋으로 돌려주지만 머신러닝은 그 두 개를 더하는 방식인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머신러닝은 어떤 결과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머신러닝을 듣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표를 잘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뭐 많이 들어보시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도표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할까 하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의 예가 바로 이 머신러닝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비유를 만들어 봤는데요. 알고리즘과 모델은 각각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알고리즘은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나
방식, 노하우 같은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면 맞을 것 같고요. 모델은 여러분들이 한 40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셨다면 혹은 30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셨다면 그 운영하신 나머지 알게 되신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1월부터 9월까지 장사를 했는데 역시 여전히 9월까지 적자를 내고 있으면 올해 장사는 날 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경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뭐 고객 중에 계속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건 어떻게 됩니까? 옵션을 이거로 하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안 사더라 하는 식의 어떤 법칙을 갖고 계시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모델이고요. 뭐 아까 재고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많은 사장님들 그런 말씀도 하시죠. 회사가 망하는 건 적자로 망하는 게 아니라 재고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 사장님들은 처음 회사를 활기차게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하셨을 때 장부는 이런 식으로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혹은 선배 사업가로부터 이보게 장부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야. 하면 그걸 배워서 열심히 장부도 기록하시고 또 고객을 대할 때는 왕처럼 대하는 거야. 아니야. 고객을 대할 때는 뭐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고객을 대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조언들을 받으셨고 또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습득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또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 난 나름대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재고를 관리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거 그것은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얻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적다 내면 장사 이미 날샌 거네 뭐 하는 식의 것이라든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 아무것도 안 사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머신러닝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머신러닝 프로그램, 머신러닝에서 얘기했던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바로 프로그램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어떤 일이 인풋으로 주어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게 되시는 겁니다. 즉 9월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적자가 대부분이야. 그러면 올해 장사는 영 틀렸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머신도 이제 러닝을 통해서 배워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머신에게도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부터 올해까지 1년 내내의 장부를 계속 입력해 줍니다. 그 장부를 입력해 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 해에 특히 1960년대 62년에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75년에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값도 다 알려주면 9월까지 적자가 계속되면 그 해 장사는 영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컴퓨터도 이제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머신러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머신러닝된 모델을 컴퓨터가 갖고 있다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가 되겠죠. 올해 장사를 시작했는데 9월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머신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보내줍니다. 사장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올해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의 결과를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바로 그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중에 또 많은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적어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머신러닝이 있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 위에는 un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는 reinforced learning이라고 그러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뭐냐 하면 유치원 어린이들 교육하는 거하고 딱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여러분 여기 그 칠판에 붙어 있는 요 그림은 뭐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딸기요, 사과요, 배요 이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즉 답을 가르쳐주고 그 답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요. 카드를 아이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란색 카드는 노란색 카드끼리 빨간색 카드는 빨간색 카드끼리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바로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러스터링을 하는 겁니다. 즉 노란색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해 주지 않았지만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모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재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즉 머신이 러닝을 하는데
뭔가 재미가 있는 요소 혹은 보상을 받는 요소를 갖다 주면 머신도 러닝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생물학 책을 보여주는 것보다는요. 어린이들 책상 위에다가 뻘뻘 기는 벌레 한 마리 갖다 주면 애들이 와 그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벌레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교과서에서 아무리 여러 번 벌레를 들여다보게 해도요. 이거 한 번 본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도 그래서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건 머신러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머신러닝은 일종의 사람을 가르치는 것하고 매우 유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바로 이와 같이 특히 비전 인식에 관한 머신러닝은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들을 끊임없이 컴퓨터에게 보여줍니다. 컴퓨터에게 보여주면 마치 사람에게 이런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면 예컨대 이런 거죠. 태어난 아이가 폴폴 기다가 유치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엄마에게 물어보죠. 엄마 저건 뭐야? 그러면 엄마가 저거는 사과야, 저거는 배야, 저거는 고양이야, 개야, 사슴이야, 호랑이야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호랑이로 알아보게 되는 게 몇 번쯤 호랑이라고 얘기해 줘야 알까요? 뭐 한 수십 번 얘기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수백 번 얘기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계한테도 호랑이 사진을 수백 번 수십 번 보여주면 컴퓨터가 그거의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은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인간 뇌에 들어있는 그 뇌의 신경세포에 그 내용이 각인되는 것이죠. 각인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학적인 모델도 그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 자극값들을 이 수식 속에다가 반영을 해서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가중치 값으로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신경망 회로라고 하는 꼭 사람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망의 구조와 동일한 수학적 망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아이가 그것을 여러 번 들은 나머지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드디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델은 무엇을 모델이라고 하냐 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인풋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값을 전달해주는 모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이때 모델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제 고양이 사진을 모델 앞에 딱 보여주면 모델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아 이것은 고양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볼트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 모델은 아하 이게 볼트구나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한테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특징은 바로 이렇게 해서 내는 결과값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요. 위에 고양이를 저걸 보여주면 100명의 어린이에게 저 고양이를 보여주면 99명은 고양이라고 하겠지만 그중 한 명은 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호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신러닝에 의한 모델도 똑같은 인간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그대로 줬는데 즉 볼트 사진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어떤 때는 계속 99번은 볼트라고 하다가 한 번은 그냥 나사 이럴 수도 있고요. 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숟가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 모델은 그야말로 완전히 연산에 의한 1+1은 2라고 하는 식의 명확한 어떤 프로그램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두루뭉술이한 경험값을 가중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자꾸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99번이 100번이 될 때까지 학습을 시키면 이 모델은 굉장히 정확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게 하려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나요? 학원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 집에 책상 위에 끌어앉혀서 공부도 시키죠. 영어 단어도 외우라고 하고 수학 공식도 외우라고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계속 외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 점수가 뭐 조금이지만 올라가지요. 똑같습니다. 컴퓨터 모델에도 그와 같이 계속 학습을 시키면 점점 그 이식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요. 이 그림은 이게 뭐 하는 그림인가 싶으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별로 이게 익숙치 않은 그림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 이게 되게 익숙한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침에 드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이거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아침에 그
우유하고 부어서 먹는 건데요. 그냥 시리얼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건빵에다가 맛이 없을 때 뭐 집어넣습니까? 별사탕 집어넣죠. 그러듯이 여기다가 머시멜로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아침에 먹는 이 시리얼에는 일반 그냥 맛없는 그 곡물로 된 시리얼과 그 다음에 설탕이 주 원료로 되어 있는 머시멜로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머신러닝에 의해서 시리얼을 한참 보여주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머시멜로우를 보여주면서 학습시킨 다음에 두 개를 섞어가지고 소팅하는 기계입니다. 이걸 소팅하는 기계를 머신러닝에 돌리면 이 기계가 머시멜로우와 시리얼을 구분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머시멜로우하고 시리얼을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렇게 쉽게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신러닝에다가 학습을 오래 잘 시켜주면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자, 이걸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도 쓰실 수 있을까요?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제품이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경우에 이걸 선별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선별을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컴퓨터에 있는 웹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아두이노 보드라고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조그만 컨트롤러 보드를 쓴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 소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팅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무슨 선별기죠. 이건 어디 감자를 선별하는 곳에서 제가 사진을 따온 건데요. 그 감자의 크기 같은 거나 모양에 따라서 선별을 합니다. 근데 감자를 담고 있는 그릇에 맞춰서 감자가 거기에 탁탁 담기기 때문에 이건 머신러닝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머신러닝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나하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제 그릇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오브젝트 트래킹입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잡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뭐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정확도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이지만 70% 정도는 명확하게 이건 자동차다. 44% 정도 명확하게 자동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1 플러스 1이면 2지요. 그건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요. 정확하게 1 플러스 1이 2다라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2일 가능성이 한 98%쯤 될걸? 이렇게 답을 여러분들한테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거죠.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디인가 여러 가지 이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구분하기도 하고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구분하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뭔 재미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좀 다를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머신 비전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머신 비전이 쓰인다고? 당연히 그렇게 쓰여야죠. 왜? 컴퓨터가 앞을 보면서 앞에 사물을 인식하고 그 사물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혹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스탑 사인이 앞에 있는지 사람이 걸어가는지 신호등은 지금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런 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자동차에 있어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그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사고도 있어서 좀 오명을 뒤집어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 회사의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앨런 머스크와 연구개발을 같이 한 그 한국 그 과학자가 연구자가 있었는데 그분을 한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그러다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무슨 뭐 라이다 센서다, 초음파 센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센서들 다 달려고 그러는데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인간이 뭐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운전하냐? 인간이 무슨 뭐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운전하냐? 인간은 운전하는 건 눈 두 개로 보고 운전하는 거 아니냐? 소리도 별 필요 없다. 그냥 눈만 보면 된다. 그러니 카메라만 갖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그것도 카메라 2개만 써서 하라고 했답니다. 왜? 인간의 눈도 2개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인간처럼 운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2개의 카메라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머신 비전, 머신러닝에 의한 그 사물인식 시스템이 그 자동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테슬라 자동차는 앞에 가는 것이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또 하고는 앞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실리콘밸리에 방문할 길이 있었을 때 그들이 만든 그 자동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실제로 머신 비전에 의해서 제가 그 산호세에 있는 곳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까지 약 1시간이 넘도록 그 1시간 가까이
그거를 타고 갔었는데요. 팬텀 AI라고 하는 회사의 그 사장님이 태워주셨어요. 그 회사가 지금 이런 쪽으로 머신 비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차를 타봤는데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정확히 출국하는 곳에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처음에는 참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사람처럼 운전을 아주 깔끔하게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비전이 이제 그런 데 쓰이고요. 그 다음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페이스 디텍션 기술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머신 러닝에 의한 비전 인식 기술인데요. 중국에서 특히 이거 연구를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CCTV 카메라에 이 기술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CCTV 카메라로 이와 같이 잡으면 그 사람들 각각에서 여기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블랙리스트와 VIP로 구분해 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뒤에 있는 저 사람 블랙리스트라고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범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신상 정보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테러리스트를 이렇게 디텍트 하는데 굉장히 잘 쓰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제가 보기에는 전혀 VIP 같지 않은 두 분이 잡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이 VIP라고 그러네요. 뭐 때문에 VIP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또 그 다음에 우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또 위험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는 게 컴퓨터 비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뭐 해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데 이건 지금 태블릿입니다만 휴대폰 같은데 여러분들이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가능한 앱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오브젝트를 디텍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 러닝을 시켜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머신 러닝은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과정을 거쳐서 러닝을 시킵니다.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마킹을 해놓고 그걸 쫙 컴퓨터가 읽어보도록 함으로써 머신러닝을 시키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요.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머신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That is mouse. 이건 마우스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알려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라면 뭐 그렇겠죠? What is this? 그러면 This is bolt. This is nut. 뭐 This is driver.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 작업을요. 며칠씩 사람하고 계속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요. 얘가 드디어 그게 볼트인지 드라이버인지 뭔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문제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장님들이시니까 아이들도 집에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쯤 걸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말을 할 줄 알게 된 다음부터 주변의 사물들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게 언제쯤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얘를 계속 가르치면 얘가 이제 드디어 기계적인 학습에 의한 머신러닝이 아니라 사람과 인터랙션을 통한 학습을 통한 머신러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얘에다가 발만 달아주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한 달쯤 뒤에는 지가 그걸 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회사에다가 고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실제로 회사에 쓰는 건 아까 우리 이명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물류 관리하는데 머신 비전이 있으면 비전으로 보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이라든지 양품을 검사하는 시험 분석에 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선별 부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공장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면 선별 분석하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인공지능이 단지 사물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하는 세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 흔히 불러서 하는 말이 있죠.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물건은 지가 먼저 들어서 옮겨준다든지, 우리가 팔이 2개밖에 없어서 어떤 물건을 들고 있으면 여기처럼 드라이버를 지가 갖다 대서 나사를 잠궈준다든지 나사를 풀어준다든지 혹은 어떤 부품을 붙여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기술들이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이 이미 컴퓨터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에 맞게 바꾸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작업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머신 비전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소재, 재료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신러닝 자체는 비전공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많은 공정에 필요한 부분에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는데 바쁘시고 뭐 다른 일도 워낙 바쁘시니까 직접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 생계원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미 또 이런 걸 머신러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컴퓨터에 요즘 그 휴대폰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앱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앱 만드는 것도 이제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하나 한 줄도 할 줄 몰라도요. 요즘은 그냥 그림 그리듯이 앱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앱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무슨 앱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만 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머신러닝에 의한 비전 인식,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차 웹 컨퍼런스 핵심 주제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머신 비전 기술 소개였습니다. 성공적인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방법 및 사례를 발표해 주신 주식회사 동강사호 이명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뉴 노멀 시대의 머신 비전 시스템 구축 방법론과 실천 전략에 대해 강연을 해주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신 황태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2차 웹 컨퍼런스는 6월 29일 날 2시에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IoT 기술 소재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신 안치성 박사님을 모십니다. 6월 29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